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서울 압구정의 한 아파트가 80억 원에 거래되고 성수동의 고급 주택은 어느새 100억 원을 훌쩍 넘긴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0년을 모아도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금액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재벌 2세거나 운 좋게 한번 크게 성공한 소수의 이야기겠지. 그런데 만약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상상을 뛰어넘는 부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부자들, 그들이 어떻게 부를 쌓아왔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최신 데이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KB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충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47만 6천 명에 달합니다. 2024년에 46만 1천 명에서 단 1년 만에 약 1만 5천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47만 6천 명이라는 숫자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 40만 명이 넘는 도시, 예를 들어 전주시나 포항시의 모든 시민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총규모입니다. 무려 3.066조 원, 국가 예산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산이 단 47만 6천 명이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어쩌면 섬뜩하게 느껴질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 사이에서도 부의 양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금융자산 10억 물결표 100억 원의 자산가, 100억 물결표 300억 원의 고자산가, 그리고 300억 원을 훌쩍 넘는 초고자산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세 그룹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집단은 어디였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10억 물결표 100억 원대 자산가 그룹일 것 같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집단은 바로 최상위에 위치한 초고자산가 그룹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초부자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더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수백억 원짜리 아파트는 과연 누가 사는 걸까요? 이제 그 답이 조금은 보이시지 않나요?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부자들. 지금 이들은 한국의 부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2026년을 앞둔 지금 이들의 돈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부동산에 몰리고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면 꽤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부의 게임은 이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히 내려놓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동산 불패, 강남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신화. 한 번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대표적인 부의 공식이었죠. 하지만 만약 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공식을 가장 먼저 폐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은 부동산 자산이 54.8%, 금융자산이 37.1% 수준입니다. 한때 60%, 70%를 넘나들던 부동산의 절대적 비중이 이제는 절반 수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굳건해 보였던 부의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부의 지각 변동은 왜 일어난 걸까요?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금이라는 강력한 장벽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 부자들의 전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세금 폭탄 수준입니다.
다주택 보유나 단기 매매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투자 매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을 통한 추가적인 부의 증식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셈입니다.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지만 문어발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가던 시대는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리스크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가 만들어낸 막대한 유동성, 즉 돈의 힘으로 자산시장은 거대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금리는 상승했고 그 후유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비유해보자면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설사들이 은행이 아닌 증권사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급격히 커진 셈이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게 되면 건설사는 물론이고 자금을 댄 금융회사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부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이 폭탄의 초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과거처럼 안전하고 무조건적인 고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이 똑똑한 돈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금고 속에 고이 쌓아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저 더 유망한 곳을 찾아 이동할 뿐입니다. 보고서는 부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앞으로 1년, 그리고 3년에서 5년 뒤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처는 어디냐는 질문이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기와 중, 장기 전망 모두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분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유망 투자처 1위로 주식을 선택한 비율은 55.0%, 중, 장기 유망 투자처에서도 주식은 49.8%로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금, 가상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부의 흐름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서 주식과 금융자산이라는 훨씬 넓은 바다로 이동하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부자들은 이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표 기업의 주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편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퍼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거대한 부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최초의 종자돈, 즉 부의 씨앗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모두가 피와 땀을 흘려 사업을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상속 부자, 이른바 금수저들이 대부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 사회의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상속일 것입니다. 역시 금수저는 못 이긴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어쩌면 이 말은 대한민국 사회의 냉정한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과거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등장합니다. 한국의 상속형 부자 비율이 무려 74.1%에 달한다는 통계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4명 중 3명은 부모로부터 이미 부를 물려받았다는 의미죠. 이것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한국 부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의 지형도 아래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바로 그 2025 한국 부자 보고서가 우리가 갖고 있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보고서는 부자들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부를 쌓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원천은 무엇입니까? 과연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상속이나 증여였을까요? 아닙니다.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사업소득이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16.5%에 그치며 4위에 머물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부를 이룬 주된 원천 1위는 사업소득으로 34.5%, 2위는 부동산 투자 이익 22.0%, 3위는 금융투자 이익 16.8%,
4위가 상속, 증여 16.5%, 그리고 5위가 근로소득 10.3% 순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상속이라는 전통적인 부의 대물림 공식만으로는 더 이상 지금의 부자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동력, 그리고 투자 역량으로 부를 쌓아 올리는 새로운 유형의 부자들, 즉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약진이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한국 부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얼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단순한 이분법의 싸움일까요? 아마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일 겁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상속은 비옥한 땅을 물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선에 서는 것이죠. 반면 사업소득은 그 땅 위에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물려받은 땅이 작더라도 혹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맨땅일지라도 그 위에서 만들어내는 부의 가치와 규모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의 한국부는 물려받은 사람과 스스로 일군 사람이 공존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매우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종잣돈을 사업과 투자로 수백 배로 키운 하이브리드형 부자도 있고, 오직 자신의 월급과 투자 실력만으로 신흥 부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 역시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는 핵심 경로는 결국 사업과 투자로 모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이야기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멋진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거나 가진 것을 모두 끌어모아 유망하다는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무대만 보고 그 무대 아래에 켜켜이 쌓여있는 수많은 실패의 잔해를 보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존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명한 일화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폭격기들을 분석해보니 날개와 동체, 꼬리 부분에 총탄 자국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은 이 부분을 더 튼튼하게 보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때 통계학자 아브라함 발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총알을 맞지 않은 곳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엔진이나 조종석에 총탄을 맞은 비행기들은 애초에 기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 속에는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저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의 상처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 편향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사업과 투자의 세계에서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의 성공 신화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비슷한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진 수백만 명의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기 투자로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전 재산을 잃고 조용히 퇴장한 투자자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냉정한 현실을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한 기업이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개의 기업이 야심차게 문을 열면 5년 안에 7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공한 스타트업이나 프랜차이즈 대박 신화는 바로 그 폐허 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세계의 생존 사례일 뿐입니다. 투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봅니다. 특히 빚을 내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시장의 작은 변동성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고 퇴출당합니다. 여기서 하나 매우 흥미롭고 상식에 반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부자들, 사업과 투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투자를 할까요? 더 공격적으로, 더 위험하게 움직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정반대입니다.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한 부자일수록 투자의 최종 목표를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가치 보존, 즉 안정지향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제2원칙,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말은 결코 우연히 나온 조언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 뒤에 가려진 수많은 실패를 직시하라는 경고입니다. 무분별한 낙관론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업도 위험하고 투자도 위험하다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월급만 차곡차곡 모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패의 확률을 낮추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종잣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도 무작정 이를 악물고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에 맞춘 영리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말이죠. 막연한 각오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종잣돈 5억 원. 과연 평범한 직장인이 이 금액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 현실적인 경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단계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월 100만 원 저축. 사회초년생이거나 외벌이 가정이라면 사실 월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것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이 돈을 매달 S&P 500 같은 연평균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꾸준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억 원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8년 6개월입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필요합니다. 만약 30세에 이 계획을 시작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이미 50대를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가장 빛나는 청춘을 오직 인내심 하나로만 버티기에는 18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번 생은 틀렸구나 라며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절약형 전략, 월 200만 원 저축입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정말 독하게 허리띠를 졸라매 저축액을 2배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계산해보면 약 12년 11개월, 대략 13년으로 단축됩니다. 18년보다는 확실히 줄었지만 여전히 10년이 훌쩍 넘는 긴 터널입니다. 솔직히 말해 여전히 너무 길게 느껴지시죠? 30대에 시작해도 어느새 4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도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승부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 가속도의 경로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월급 외에 매달 딱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거창하게 회사를 차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 주말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해 월 100만 원짜리 새로운 수입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투자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월 300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굴릴 경우 5억 원 달성 기간은 13년에서 단 9년 9개월로 뚝 떨어집니다.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속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마법입니다. 월 100만 원을 투자할 때는 18년이 넘게 걸리던 시간이 월 300만 원이 되자 9년대로 거의 절반 가까이 단축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면 어떨까요? 부업이 자리를 잡거나 소득이 더 늘어 매달 4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 기간은 7년 11개월로 다시 한번 확 줄어듭니다. 18년이 걸릴 일이 7년대로 단축되는 기적. 이것이 바로 숫자가 보여주는 복리와 가속도의 힘입니다. 보이시나요? 종잣돈 5억 만들기는 막연한 꿈이나 운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 가능한 수학 문제입니다. 내 월급으로 만드는 기본값 위에 내가 직접 만든 추가 소득이라는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 부자가 되는 시간표는 5년이 앞당겨질 수도 10년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종잣돈 5억 원을 향한 현실적인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월급을 쪼개 투자하는 기본 경로 위에 자신의 전문성과 시간을 활용한 사업형 자산으로 가속도를 더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로드맵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손에 5억 원이라는 소중한 종잣돈이 쥐어졌다고 상상해보죠. 성실함의 경로든
가속도의 경로든 우리는 결국 부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2026년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돈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부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그 주식시장, 그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는 어떤 물고기를 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데이터와 트렌드에 기반해 2026년을 향한 부의 나침반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 이미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AI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역사적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1850년대 미국의 골드러시를 아시나요? 금을 캐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금을 발견한 소수의 행운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팔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의 AI 시대는 바로 21세기의 골드러시와 같습니다. 화려한 AI 모델,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기술은 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돈의 흐름은 그 금을 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입니다. AI라는 금을 캐기 위해 필요한 곡괭이와 청바지가 바로 이 영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흐름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자금은 연간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돈은 고스란히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은 물론 서버와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의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혁명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마치 골드러시 초입에서 곡괭이가 불티나게 팔려나가던 시기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보고서 역시 향후 유망한 투자처로 AI,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을 명확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고서의 행간을 읽어보려 합니다. 이 화려한 기술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사는 괴물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소비할 전력량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한 나라 전체의 전력 소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느껴지시나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력망이 버티지 못하는 전력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곡괭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초대형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생산이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끌어와야 하고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밖으로 빼내야 하며 전력의 품질 또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변압기, 전력기기, 냉각 시스템, 전력 반도체 같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또 하나의 핵심 곡괭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가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을 때 현명한 돈은 AI가 멈추지 않도록 떠받치는 부품과 인프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이처럼 복잡한 기술과 트렌드를 어떻게 분석하고 수많은 기업 가운데 진짜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앞에서 개인 투자자는 결국 언제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고 투자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당신만의 필살기입니다. 바로 당신의 전문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만약 당신이 IT 개발자라면 누구보다 먼저 어떤 클라우드 기술이 부상하고 있는지, 어떤 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감각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조차 갖기 힘든 당신만의 정보 우위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신약에 대해 의사들의 반응이 폭발적인지, 경쟁사 제품의 한계나 부작용은 무엇인지 가장 먼저 듣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내부자 정보 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통찰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경제 뉴스와 리포트만 바라볼 때 당신은 현장에서 살아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와의 정보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AI 신기술과 복잡한 시장 흐름을 혼자서 모두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선별해 꾸준히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보다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의 비밀 지도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누가 수백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지, 그들의 돈이 부동산을 떠나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종잣돈 5억 원을 만드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그렸고, 2026년을 향한 부의 나침반이 AI와 반도체, 그리고 바로 나의 전문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조각을 맞추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 마지막 조각은 투자 기술도 경제 지표를 읽는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돈을 담는 그릇, 즉 부자의 철학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앞에 작은 종이컵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1.5리터짜리 생수 한 통을 전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물은 컵 밖으로 넘쳐 흘러 바닥을 적시게 될 겁니다. 컵의 크기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을 아는 것과 그 돈을 지키고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갖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을 지배하는 인내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라고 하면 얼마나 빨리 2배, 3배를 만들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이끌려 위험한 투기에 뛰어들고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정반대의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복리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오직 시간의 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약 1억 원을 연 8%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해봅시다. 10년이 지나면 약 2억 1.600만 원이 됩니다. 나쁘지 않은 결과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년을 더, 총 20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3억이 아니라 약 4억 6.600만 원이 됩니다. 다시 10년을 더해 30년을 투자하면 무려 10억 원을 넘어섭니다. 보이시나요? 20년 동안 4억 원대였던 자산이 마지막 10년 만에 5억 원 이상 불어나 10억 원이 된 겁니다. 마지막 10년의 성장이 그 이전 20년의 결과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폭발력입니다. 부자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1년, 2년의 수익률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거대한 눈덩이를 상상하며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알을 향한 끝없는 겸손함입니다. 이미 수천억,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끊임없이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구할까요? 그냥 편하게 쉬어도 될 텐데 말이죠.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성공적인 자산 관리의 최우선 요소로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이 꼽힙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금융 지식은 한 번 배우고 끝나는 졸업장이 아니라 평생 갈고 닦아야 하는 생존 기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던 부자들의 세계를 엿보고 그들이 부를 쌓아온 비밀의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종잣돈 5억 원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사업과 투자라는 부의 엔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 관점. 이 세 가지가 바로 당신의 부의 그릇을 더 크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은 부를 담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그릇은 언젠가 쏟아질지도 모를 부의 무게를 견딜 만큼 단단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돈을 줍기 전에 그 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당신의 그릇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부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